아침 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회원인 MBC 해직 기자 이용마입니다. 2014년 대한민국은 과거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에 국가기관이 대대적으로 개입해 국민의 권리를 짓밟았습니다. 하지만 불법을 저지른 정부는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종북딱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만들자는 국민과의 약속은 실종되고 공공부문 민영화가 국민의 동의 없이 강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살 청년 참여연대는 다시 신발끈을 묶습니다.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나라, 권력이 국민에게 복종하는 나라, 특권층만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에 회원이 되어 함께 뛰어주세요.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또는 전화 02-723-5300번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조선일보 기사를 첫 기사로 꼽은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예, 오늘 조선일보 기사 일면에 난 기사군요. 사이드 톱 기사입니다. 예. 조선일보가 안전행정부가 집계한 2009에서 2013년 52개 중앙부처 공무원 직권 면직, 파면, 해임 현황을 분석해 봤는데요. 최근 5년 동안 직무 능력 부족이나 근무 성적 불량, 이런 것을 이유로 퇴출된 공무원은 26만 명 중에 103명으로 연평균 20명꼴이었습니다. 이 기간에 근무한 중앙부처 공무원 연인원 따져보니까 한 130만 명 되는데요. 예. 이 가운데 103명만 징계를 받았다 하니 0.008%만 무능과 태만을 이유로 퇴출됐다는 겁니다. 시중은행이 해마다 실적평가에 따라서 전체 지점장의 10%씩 퇴출시키고 있는 것에 비하면은 공무원은 사실상 퇴출이 없는 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무원들은 업무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더라도 퇴출되는 일이 사실상 없다는 겁니다. 조선일보 기사, 이 무능하고 태만한 또는 무능과 태만을 방치하는 공무원은 퇴출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죠. 예.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능과 태만을 하거나 방조한 그런 공무원들 모두 내쫓아야 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조선일보는 이 공무원 중에 대통령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중앙공무원, 정무직 선출직인데요. 네. 예. 대통령을 염두에 두고 쓴 기사는 아니겠죠? 예, 그렇죠. 그러나 국민들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지난 세월호 참사, 이거 결국에는 막지 못했고, 사고가 터졌더라도 이것을 조기에 수습하지 못했던, 사고 당일부터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요. 한 달 전 이 시각에 그 세월호 참사가 빚어지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습니다. 사고 당일 그 다음 날부터 말이죠. 자, 대통령 빼고 공무원들만 이렇게 증책하고 징계해서 과연 세상이 바뀔까? 두 번 다시 세월호 참사가 발발하는 일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뜻 있는 지식인, 특히 선생님들이 나서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그래서 주목됩니다. 오늘 국민일보 칼럼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 저희 칼럼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때 한겨레 경향, 한국일보를 제외한 경우는 극히 드문데 말이죠. 오늘 국민일보 이영미 사회부 차장의 대통령만 구하면, 이 칼럼은 함께 좀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짜임새가 있는 칼럼입니다. 돌이켜보면은 세월호 참사의 와중에 정부가 기대 이상으로 재빨랐던 순간은 3번 있었다. 진도 팽목항에 희생자 명단 앞에서 인증샷을 찍으려던 안전행정부 국장 목을 날리는데 하루가 안 걸렸다. KBS 앞 시위대 사건 역시 사죄를 거쳐서 24시간이 지나기 전에 마무리되었다. 사고 발생 12일째 찾아내야 할 실종자가 사망자보다 훨씬 많던 때
국무총리는 그만두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의문은 이런 것이다. 권력 주변에서 어떤 일들은 왜 다른 일보다 재빠르게 이루어지는가? 혹시 모를 생존자들을 위해 세월호 선체 안에 공기가 주입된 것은 침몰 50시간 뒤였다. 시신이 유실되지 않도록 사고 해역에 그물망이 설치된 게 침몰 사고 4일째. 잠수사들이 세월호 선내에 처음 진입한 건 침몰 86시간 뒤였다. 해경은 사고 석주가 넘은 시점까지 실종자와 사망자 숫자를 7번이나 번복했다. 이제 세월호 승선자 명단은 참사의 최대 미스터리가 되었다. 세월호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정부가 개입한 어느 대목에서도 재빨리 이루어진 것이 없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다. 유독 어떤 일만은 절대 늦는 법이 없다. 바로 이 권력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 이 일들만은 절대 늦는 법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지금 청와대 사람들의 본능은 이렇게 속삭이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배가 기우뚱하고 있어. 침몰할지 몰라. 누구와 함께 탈출해야 하는 거지? 그들은 구명조끼 입고 가만히 있으라는 선내방송에 귀 기울이는 승객들이 아니다. 배를 끌고 가는 선박직들이다. 생존자 명단은 그들이 정한다. 첫 번째 구조 대상은 단연 대통령이다. 대통령만 구하면 정치적 반격의 기회는 언제든 다시 붙잡을 수 있다. 이 정도 정치적 생존 본능이야 탓할 일도 아니다. 평소라면 그렇게 너그러웠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다들 슬퍼할 겨를도 없이 화가 나 있다. 참사의 한복판에서 주판화를 튕기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짓이다. 예, 이런 내용입니다. 예. 위험하기도 하거니와 염치가 없는 짓이죠. 염치가 없는 짓이죠. 예. 박근혜 대통령의 사고 13일 만에 나온 국무회의 석상에서의 사과 아닌 사과는 기대 이상으로 빨랐습니까? 늦었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또 진도 실내체육관에서 지금 실종자 가족들이 애태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예. 그런데 뭐 어젠가 그젠가요? 이 실종자 가족들을 위한 조립식 주택을 짓는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한 달 지나서. 그 한 달 동안 그분들은 진도 실내체육관에서 뻥 뚫린 공간에서 사생활이고 뭐고 없이 난민처럼 그 고초를 겪었단 말이죠. 예. 중앙부처 공무원들하고 KBS 기자들은 남도 국악원 네. 호텔급 거의 숙소에 펜션에서 있었고요. 예. 그것도 무료로. 예. 대통령만 구하면 된다, 이겁니다. 이 정권은. 예, 국민일보 이영미 사회부차장의 칼럼이었습니다. 한겨레 특파원 칼럼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과의 비교인데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박근혜 대통령과의 공통점은 독재자의 결국 자손이란 점, 그런 점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자, 차이점이 이런 겁니다. 특파원 칼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균형 도쿄 특파원 칼럼인데, 아베 총리는 일본 국회의 여러 위원회에 불려 나와서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수시로 열리는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총리 관저에서 즉석으로 이루어지는 즉석 기자회견에서도 답을 했다. 일본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자신의 입으로 주요 정책에 대해서 설명하는 모습이 좀처럼 국민들 앞에 나서지 않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과 비교돼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건 거대한 연극이야. 미리 질문지를 주잖아. 자주 어울리는 일본의 시민단체 관계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내가 하니까 하나같이 손사래를 쳤다. 질문지가 미리 전해진다고는 하지만 일본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야당 의원들과 총리의 토론은 간단치가 않다. 한 예로 1월 31일 예산위원회에서 민주당 중의원 의원이 아베 총리와의 사이에서 질문 공방을 무려 1시간 2분 이르는 치열한 접전을 벌였다. 이 민주당 중의원 의원 외에 다른 의원들과의 토론 시간까지 합쳐보니까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였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인물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그가 군의 최고 통수권자로 사실상 온 국민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음을 생각해볼 때 실로 오싹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 꽃 같은 아이들의 죽음에 대해서 침몰하는 배를 밖에서만 구경했던 해경에 대해서 박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국민들은 묻는 것이다.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 앞에 맨 얼굴로 나서서 이에 대해서 무슨 질문이든 성실하게 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박 대통령의 그 언변,
그 언변을 넘어선 국정에 대한 정확한 파악, 또 국정 운영에 대한 철학, 이런 것들은 이미 다 파악되지 않았습니까? 예. 대통령 선거 토론회, 1, 2, 3차 토론회 안 보신 분들, 안 보고 표를 찍었다. 이건 정말 국민된 자격이 없는 겁니다. 대선 1, 2, 3차 토론회 그걸 봤다면은 이게 과연 대통령감인가 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었을 겁니다. 예. 김윤영 특파원이 이제 대한민국 국민된 입장에서 칼럼을 쓴 것 같은데, 네. 뭐 박근혜 대통령에게 좀 지나친 기대를 한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선 때 기억이 갑자기 납니다. TV 토론회 때. 아니, 그 공약, 박근혜 후보께서 지금 하신 공약,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 그냥 내가 되면 된다니까요? 뭐 이런 식의, 이런 정말 봉숭아학당식 대답,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아, 정말 그 대통령의 그 장관이라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는데요. 오늘 경향신문 사설을 보겠습니다. 얼빠진 안행부, 한심한 장관, 이런 제목입니다. 엊그제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이거 보신 분들, 이 현 정부의 수준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가늠하셨을 겁니다. 안전행정부와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은 국민의 위기 상황에 있어서 이것을 극복할 임무를 수행할 능력과 의지, 책임감이 없는 것 같다. 경향신문은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평가가 가능하느냐. 강병규 장관은 국회에서 세월호 사고 소식을 TV 뉴스 속보로 보고 걸어온 그 비서실장의 전화를 받고 알았다고 한다. 그 전까지 119 신고와 해경의 사고 인지, 소방헬기 출동과 전남 소방본부의 전남도지사 보고가 숨가쁘게 이어졌지만 안행부는 깜깜이었던 것이다. 그 후 강병규 장관은 해경청장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상황 파악이 안 되니까 경찰 간부 후보 졸업식장으로 향했다. 세월호에 탄 꽃다운 생명들이 속절없이 바닷물 속으로 빠져드는 그 순간 국가재난을 총괄하는 주무장관은 한가하게도 기념사진을 찍고 있었던 것이다. 강 장관이 청와대에 첫 보고를 한 것은 사고 발생 40분이 지나서 그마저도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였다. 대통령에게 지연 보고했다는 점, 그래서 정부의 초기 대응을 갈팡질팡하게 만든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만으로도 강 장관의 책임은 한없이 무겁다. 더 놀라운 것은 강 장관이 자신의 권한과 책임의 범위를 혼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강 장관은 책임을 다그치는 의원들의 질책에 대해서 구조 책임은 해경에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고를 받은 상황을 종합하고 발표한다. 라고 반박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만히 앉아서 보고받고 이를 모아서 발표하는 곳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은 발언이다. 하지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본부장을 안전행정부 장관이 맡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다. 최종 책임자는 안행부 장관이다. 이런 기본적인 체계조차 몰랐다면은 애초부터 장관 될 자격이 없는 것이고, 알고도 그런 말을 했다면 속이 빤히 보이는 책임 떠넘기기다. 오죽했으면 여당 의원들조차 국민 안전 포기부라고 질타하면서 강 장관에게 당장 사표를 내라고 했겠는가. 이렇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장관 부정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임명 강행한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고요. 그렇습니다. 예.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과정이 어제 검찰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드러났습니다. 검찰 수사로 확인된 선원들의 당시 행동은 그야말로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비인간적인데요. 4월 16일 오전 8시 52분쯤 이미 배가 침몰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 그런데 9시 30분 해경에 가장 먼저 구조되기까지 이 선장과 선원들이 말이죠. 승객들을 구할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죠. 승객 대피를 준비하라는 해상교통관제센터의 교신도 모른 채 했고, 선내 대기하라 이런 말 말고는 추가 조처를 요청하는 그 객실 승무원들의 무전도 묵살했던 아주 중대한 범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살인죄로 선장을 기소를 했는데요. 또 세월호는 증축공사로 좌우 불균형이 심화되고 보건성도 약해져서 화물 적재 한도가 크게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해진 해군은 보건성 유지에 꼭 필요한 평형수 등을 절반 이하로 적게 싣고 그 무게만큼 화물을 더 싣는
수법으로 1년 동안 30억 원의 초과 수익을 거뒀다고 하니 금전적 이익을 위해서 승객의 안전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태도가 극명하게 이번에 노출된 것이죠. 사실 이런 대형 참사 같은 경우는 우연히 모여서 필연이 된다, 이런 말을 입증하는 그런 사고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검찰 수사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한겨레가 육면에서 어떤 것을 수사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수사 과제들을 제시했습니다. 일단 해경이 안내방송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대피 지시를 했다면 다수의 승객을 살릴 수 있었다는 그런 해석, 이 해석과 관련해서 책임 있는 그 수사 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예. 사고 초기부터 흘러나온 민간업체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 그러니까 해경과 어떤 식으로 유착이 돼 있는지 이것도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경 당직함이나 특공대가 늑장 출동하게 된 그런 배경, 과정, 이것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겠고요. 해경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 직원들의 직무유기 의혹, 이런 것들도 있죠. 진도관제센터는 관할 해역에 진입보고를 하지 않은 세월호에 대해서 그 이유를 묻거나 확인하는 교신을 아예 하지 않은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교신을 해놓고 이걸 감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형국인데요. 자, 이 부분도 수사가 돼야 할 것이고요. 아울러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과 이번 사고의 연관성도 밝혀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오늘 중앙일보를 보니까요, 이면에 이런 내용이 있네요. 세월호 부정확한 보도 사과드립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중앙일보가 1년에 한 번씩 지난 1년 동안에 있었던 오보들을 모아가지고 독자들에게 사과하는 그런 기획을 실어서 언론계의 화제가 되긴 했는데 말이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따로 그동안의 그 부정확한 보도들을 사례별로 모아가지고 독자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해서 또 진지한 사과를 구했습니다. 이건 참 아주 평가할 만한 그런 기획이 아닌가 싶은데요. 중앙일보가 무엇에 대해서 반성했느냐. 사고 초기에 세월호 탑승자 수와 실종자 수, 구조자 수, 이걸 정확하게 보도하지 못했던 것. 이건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명백한 오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물론 정부 발표를 근거로 해서 집계를 한 거지 본인들이 집계를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일보는 대형 사고가 터졌을 때 정부의 공식 발표를 인용해서 사고 현황을 보도하는 것이 원칙이고 관행이긴 하지만 정부의 공식 발표라 하더라도 이를 재차 확인하고 신중하게 보도했어야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특히 구조 현황을 전한 기사에서는 정부 발표에 대한 현장 검증이 허술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4월 17일자 사고 다음날 이면에 조명탄 600발 쏘면서 밤샘 작업, UDT 178명 투입, 이 기사를 대표적인 오보라고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이 기사는 마치 178명이 한꺼번에 투입된 것처럼 읽히지만 실제 구조 현장에서는 통상 20명 내외의 잠수부가 수색 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 정부 발표는 동원 가능한 전체 자원이었는데 이를 실제 작업 인원과 대조하고 확인하지 못한 탓에 나온 오보다. 예, 중앙일보에 이런 오보보다 더 심한 오보가 있었죠. 바로 연합뉴스 보도였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구조작전이 펼쳐지고 있다. 이런 기사를 쓴 기자를 향해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개새끼라고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었죠. 그 밖에 중앙일보는 세월호 1인당 3억 5천만 원 배상보험이라는 기사도 부적절했다. 생존자 구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에서 마치 사망을 전제하는 듯한 보도로 희생자 가족들의 분노를 사게 했다. 취재원 프라이버시 보호를 소홀히 한 과오도 있었다. 이렇게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반성했습니다. 예. 4월 22일자 일면에 세월호 선정적 부정확 보도 자제, 언론의 신뢰 원칙 지키겠다. 이런 선언을 해놓고는 이런 선언과 다짐을 사고 첫날부터 실천에 옮기지 못했다. 이 점 아쉽게 생각한다라고 또 밝혔습니다. 예. 바이란이 중앙일보 편집국 기자 일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중앙일보만 못한 MBC의 행태, 오늘 한겨레가 신면에서 짚고 있습니다. MBC 세월호 보도 그 자체가 참사다. 징계를 각오하고 사측을 비판하겠다. 예, 대국민 사죄 성명을 발표한 기자들의 그 입장입니다. 잠수부의 죽음에 대해서 뉴스데스크의 박상후 전국부장은 유족들의 조급증 탓인 양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이 보도야말로 참사다. 이런 지적이지요. 이런 가운데 2년 전 MBC 노조의 파업 뒤에 수십 명이 해고되고 정직 조치를 당했는데 이런 징계와 아울러 편파 보도의 주역들이라 할 수 있는 안과관 사장, 이진숙 보도본부장 같은 인물들은 승승장구하고 있는 그런 형국, 이런 형국에서 나온 대국민 사죄 성명이어서 주목되긴 합니다만은 글쎄요, MBC 노조가 너무 미온적으로 지금 나와가지고 과연 이런 대국민 사죄 성명이 얼마만큼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을지는 회의적입니다. 자, 한겨레 박창식 논설위원회 칼럼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북풍으로 으라차차 이런 제목입니다. 냄새가 잔뜩 난다. 국방부가 연일 북한 때리기에 나선 배경 말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엊그제 북한을 빨리 없어져야 할 나라라고 말했다. 이튿날에는 국가의 기본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인데 북한은 전혀 그렇지 않아서 인권도 없고 어떤 때는 마음대로 처형도 한다. 지킬 가치가 없는 나라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김종대 정옥식의 진짜 안보, 우리 국민라디오의 진행자인 정옥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도 이건 북한 보고 우리를 좀 쳐주세요.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든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국정에 무능하고 여론 관리에만 공을 들여온 정부가 실력의 한계를 드러낸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역대 정권의 적폐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변명도 있었지만은 이 짧은 시간에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축적한 현 정부의 적폐가 한꺼번에 민낯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다. 대통령부터 공감 능력을 회복하고 국정을 크게 쇄신할 것인가. 여전히 정치공학, 즉 북풍을 일으켜가지고 선거 국면에서 이득을 취하려 하는 이런 정치공학과 여론몰이에 기댈 것인가. 국정쇄신 전망은 밝지 않아 보인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초강성 인물이 기용된 것이 그렇고 나름대로 합리적 견해를 대변한 것으로 알려진 홍보 참모들이 줄줄이 떨려나갔다. 무엇보다도 국방부 대변인의 선제 입도발이 북풍으로 다시 한번 으라차차를 꿈꾸고 있는 여권 핵심부의 정서를 대변하는 것으로 읽힌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박창식 논설위원 말입니다. 예, 김민석 대변인의 말 중에 남북한의 공통점은 있어 보입니다. 네. 국가의 기본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인데 네. 북한은 전혀 그렇지 않아서 네. 예. 남한도 다를 바는 없죠. 그렇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여당 지방선거 후보들이 속속 약세로 돌아서니까 북한을 때려서 긴장을 유도하고 국민의 눈을 돌리지 않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실제로 북한은 국방위원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 여러 기구가 보복전을 거론하면서 반발하고 있는데 미국도 남북 긴장 격화를 우려하기에 이르렀던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남북 사이에 이런 불확실성, 전쟁 위기 이런 것들을 조장하는 세력은 남북의 기득권 세력들입니다. 여기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남북의 힘없는 민중들이에요. 예. 이 지금 적대적 공존관계 그것을 조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평화 국면은 유온해 보입니다. 자, 대학생 중심의 침묵 행진 확산 조짐 오늘 한국일보가 13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고려대에서 가만히 있으라라는 글이 적힌 흰색 종이와 국화 한 송이를 들고 학생들이 30분 동안 학교 안을 돌면서 추모 행진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말 청년들의 사회문제에 참여를 촉구하면서 붙인 한 장의 대자보로 촉발된 안녕들 하십니까 열풍과 비슷한 양상이라는 평가입니다. 가만히 있으라 추모 행진은 지난달에 경희대학교의 한 학생이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우리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괜찮을까요? 이런 글을 올리면서 시작이 됐는데 말이죠. 자, 홍대 입구역, 서울 명동, 서울 광장에서도 그동안 가만히 있으라 이런 행진이 벌어졌고요.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가 있는 경기도 안산에서 세 번째 침묵 행진이 지난 토요일에도 있었습니다. 내일 5월 17일 토요일 저녁 6시 서울 청계광장 이곳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 추모하고 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책임 있는 현 정권을 규탄하는 집회가 있습니다. 국민 라디오는 이 실황을 생중계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지방선거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예. 윤희용 민정치 컨설팅 여론분석센터장이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밝힌 말이 있습니다. 이 관련 기사가 12면에 실렸는데 예. 세월호 사고가 선거 무관심을 증폭시키는 효과를 일으키긴 했지만 20, 30대에서 정권 심판 여론을 일으켜서 평소 같으면 기권했을 젊은 유권자들을 투표소로 이끄는 효과도 가져왔기 때문에 이번 선거 전망 딱 잘라 말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정치 혐오 때문에 4년 전보다 투표율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주장. 투표율이 떨어지면은 통상적으로 여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투표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우리가 인식돼 있죠. 하지만 정권 심판론 효과가 더 강세를 보일 것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중앙일보 기사. 투표율 무당파가 낮출까? 앵그리맘이 올릴까? 이런 겁니다. 앵그리맘. 화가 난 30, 40대의 키우는 엄마들. 예. 이분들을 화나게 함으로써 투표율이 올라갈지 혹은 무당파 정치 혐오를 하고 있는 이런 이들로 인해서 이 투표율이 낮아질지 관심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올라간다고 봅니다. 예. 낮아진다 하더라도 지표상 낮아진다 하더라도 이 결과가 여당에게 유리하게 이어질 것이냐?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예. 자, 지금 부산과 광주가 이 지방선거에 상당한 격전지가 돼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일단 부산 야권 후보 단일화가 지금 추진되고 있죠. 네. 김영춘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장 후보와 오거돈 무소속 후보 사이에 단일화 논의가 한창입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서병수 전 의원이 이렇게 후보로 공천이 됐는데 말이죠. 지금 일부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은 양자 대결로 갈 경우 특히 오거돈 후보로 단일화가 돼서 양자 대결로 갈 경우에는 오거돈 후보가 상당한 폭차로 이렇게 앞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광주 같은 경우 광주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윤장현 후보를 공천했지요. 예. 자,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광주시장 공천을 따내려 했다가 결국에는 밀려난 강훈택 현 시장과 이용섭 전 의원 이 두 사람은 지금 단일화를 논의하고 있단 말이죠. 자, 이 단일화가 됐을 때에는 윤장현 후보의 약세가 두드러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산과 광주의 단일화 논의가 어떤 결실을 맺느냐 또 그렇게 해서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게 또 정치권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론조사 관련한 기사를 소개할 때 예. 그 무슨 수치를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잖아요. 수치 말씀드리면은 이 또 무슨 표본 오차가 얼마고 몇 명 조사하고 전화로 했느니 뭘로 했느니 그리고 어디가 조사했느니 언제부터 언제까지 조사했느니 이런 것들 다 말씀드려야 되거든요. 괜히 그 시간만 잡아먹어가지고 그냥 간략하게 그 추세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한겨레에 박원순 서울시장을 웃게 만들 기사와 그리고 상당히 긴장하게 만들 기사 이 두 가지 기사가 실렸네요. 17면을 보면은 나쁜 일자리 줄이기에 있어서는 서울시가 으뜸이었다. 12개 지방자치단체는 도리어 나쁜 일자리가 늘어났다. 기간제, 비정규직 이런 노동자들이 다른 지자체는 늘었는데 서울시는 많이 줄었다 이런 얘기인데요. 예. 19면을 보게 되면은 서울 지하철 추돌 사고 부상자들 가운데 일부가 치료비 아무 걱정 말라더니 왜 약속이 다른가요? 대형 병원에서 동네 병원으로 옮기니까 지급 보증을 거절당했다. 서울시 책임지라 이런 내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예.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다른 의도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검찰과 언론의 구원파 때리기가 과해 보입니다. 검찰은 유병언 씨 일가에 대해 이른바 예고식 수사를 진행하며 유 씨 일가의 버티기를 사실상 조장해왔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 9시간 동안이죠. 9시간 동안 집 앞에서 기다렸다가 자물쇠를 절단하고 그제서야 들어갔습니다. 왜 그랬던 겁니까? 네, 특별수사팀을 이끌고 있는 인천지검 김혜종 2차장은 취재진이 많아서 가급적이면 비공개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였다며, 하지만 결국 체포에 실패했고 수사팀이 대기하는 9시간 동안 취재진이 점점 더 늘어나 결국 백윤 씨 집에 수사관들이 들어가는 모습이 생중계까지 되자 유 씨 일가가 버티는 모습을 대대적으로 보여주려고 시간을 끈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언론 보도를 살펴볼까? 먼저 KBS. 검찰이 유병언 씨에게 통보한 소환 날짜 바로 내일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유 씨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구원파 신도 수백 명은 금수원에 집결해 강력한 저항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중교탄에 맞서 싸우자! 순교도 불쌍하다! 검찰이 마녀 사냥을 하고 있다며 공권력의 금수원 진입에 강한 저항을 예고했습니다. 소재도 파악이 안 되고 정확한 이유도 없는 상태에서 공권력을 이 안에 투입하신다 그러면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항할 수밖에 없는 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MBN. 특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당신이라는 막말까지 사용해 가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당신이라는 막말까지 사용해 가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국가의 통합과 화해를 파괴하는 사람의 계획이 박 대통령 당신을 위험하게 만들고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 주십시오.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1991년 오대양 사건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불공정한 법 집행을 했던 김기춘 실장이 또다시 자신들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님께 요청합니다. 1991년의 상황이 재현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TV조선. 그럼 여기서 유병언 전 회장이 있는 것 같기도 한 구원파의 총본산 경기도 안성 금수원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원파 신도들은 오늘 기자회견까지 열고 검찰의 법 집행을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권력이 투입되면은 순교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도훈 기자. 침몰의 책임은 청해진에 있지만 사망의 책임은 해경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국가적 재난이 된 300여 명의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당연히 청해진보다 해경의 책임이 큽니다. 신도들은 또 유병언 일가의 비리와 구원파는 연관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법이 공정하지 않아 법 집행은 거부한다는 앞뒤 안 맞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검찰의 가공할 연출력. 누구를 위한 것일까? 노종면 앵커의 분석. 특정 종교, 그것도 이단으로 분류되는 종교와 관련된 이들을 수사하겠다면서 언제 소환한다, 언제 체포영장을 친다, 동네방네 소문을 냈으니 이건 신도들을 동원하라고 꼬드긴 꼴입니다. 언론은 한술 더 떠서 검찰의 체포 시도와 구원파 신도들의 집단 행동을 시시각각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유 씨 일가가 구원파 신도들을 방패막이로 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검찰과 언론의 이 같은 콤비 플레이는 결국 정부로 쏠리는 비판, 구조에 실패한 해경의 과실치사 혐의를 가리는 방패막이가 되고 있습니다.